조선시대 가난한 집안의 8살 소녀가 궁궐로 들어가는 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라님의 밥을 먹으니 내가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됐구나. 하지만 그날 그 소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입은 붉은 소매의 관복이 평생을 왕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피의 서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궁궐 문을 나서는 날은 죽어서 가만히에 실려 나갈 때뿐이라는 것을. 당신이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장금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조선 궁녀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합니다. 궁녀가 되는 순간 그들은 호적에서 파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1688년 숙종 14년 12살 나인 춘섬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춘섬은 몸져 누운 어머니가 보고 싶어 궁궐 담을 넘으려다 붙잡혔습니다. 어미가 죽어가고 있다 하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어미는 이미 죽었다. 너를 궁에 보낸 그날. 춘섬은 곤장 80대를 맞고 그날 밤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12살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라고 울면서 담을 넘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신입 궁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쥐부리 글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입을 쥐 주둥이처럼 꽉 다물라는 뜻입니다. 영조 시절 나인 복실이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전 마마께서 요즘 편찮으시다는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 편지는 검열에 걸렸고 복실은 다음 날 혀가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살아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 그게 궁녀였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일기장에조차 쓸 수 없다면 그 침묵은 얼마나 당신을 미치게 만들까요? 궁녀는 왕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 앵무새 피를 팔에 떨어뜨리는 순결 검사를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정조시대 나인 소하는 빨래를 하다 팔에 멍이 든 것만으로 남자와 접촉한 흔적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내시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마를 들어 올리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아는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사흘 뒤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궁녀들은 평생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 사이에는 대시되시이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동성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었죠. 세종의 며느리 순빈봉씨. 그녀는 궁녀 소쌍과 대식을 나눴습니다. 들킨 순간 순빈은 폐위됐고 소쌍은 산 채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태종 17년, 1417년, 궁녀 에란이 궁궐 밖 무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키자 에란은 잡혀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전하, 저는 몸을 확인하라. 내시들이 그녀의 배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라는 이미 내장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그 무사는 목이 잘려 궁궐 문에 걸렸습니다. 궁녀와 사통한 자의 최후라는 편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이유로 죽는다면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궁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선배 상궁이었습니다. 순조 시절 최고 상궁 김 씨는 후배 나인 연화가 식사 시간에 3분 늦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손가락을 불에 지졌습니다. 늦은 손은 쓸모없는 손이다. 연화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궁궐을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상 입은 손으로 그날도 왕의 수라상을 날라야 했습니다. 당신의 직장 상사가 당신의 몸을 불에 지지고 때리고 굶길 수 있다면 그 직장을 40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궁녀들은 왕실 여인들의 권력 다툼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총알바지였습니다. 숙종 시절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전쟁, 그 전쟁에서 죽은 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모시던 궁녀들이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자 숙종은 장희빈이 왕후를 저주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날 장희빈의 처소를 지키던 궁녀 17명이 한꺼번에 끌려갔습니다. 흉물을 묻은 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전하, 고문하라. 손톱이 뽑혔습니다. 발바닥이 불에 지져졌습니다. 그중 나인 금손은 견디다 못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묻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하지만 금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문을 멈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날 참수됐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궁녀가 궁궐을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모시던 주인이 죽거나 본인이 더 이상 쓸모없어졌을 때. 1897년 70세 상궁 박 씨가 출궁했습니다. 그녀는 60년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없었고 가족도 모두 죽었습니다. 박 씨는 남대문 밖 빈민가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혼자 죽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사흘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쥐들이 이미 그녀의 얼굴을 뜯어먹은 뒤였습니다. 60년을 바친 직장에서 돌아온 보상이 가만히 한 장과 쥐가 뜯어먹은 시신이라면 당신은 그 60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선 500년 역사 속에는 수만 명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밥상을 차리고 왕의 옷을 짓고 왕의 밤을 지켰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12살 춘섬은 어머니를 보고 싶었고 23 내라는 사랑하고 싶었고 21살 금선은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단청 아래에는 억눌린 비명과 숨겨진 눈물, 그리고 비밀스럽게 죽어간 여인들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궁궐은 신의 직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들어가는 무덤이었을까요? 오늘 다크 다큐멘터리 조선 궁녀 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지탱하다 버려지는 이들의 역사.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당신의 직장에도 혹시 보이지 않는 궁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